에센셜 이제 115제 우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41번부터 71번까지는 보험 법규에 관한 2편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1번입니다. 우리 보험 감독 방식. 최근에 이제 보험 감독 방식에 대해서도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우리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데, 크게 보면 보험 감독 방식에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공시주의 방식이 있고 준거주의 방식이 있고 실질적 감독주의 방식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감독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는 실질적 감독주의 방식에 의해서 우리는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감독 방식 유형으로는 공시주의, 준거주의, 실질적 감독주의가 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되겠고, 우리나라는 실질적 감독 방식, 실질적 감독주의 방식에 의해서 그런 감독 방식을 채택하고 있고요. 대부분의 나라가 실질적 준거주의가 아니라 대부분의 나라가 실질적 감독주의의 방식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 기억하시면서, 그러니까 맞는 것은 뭐가 되겠습니까? 네,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회사의 설립, 경영, 해산에 이르기까지 보험사업의 전 과정을 계속적으로 감독하는 것, 전 사업을 계속적으로 감독하는 것, 실질적 감독주의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시험에는 각각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하는 부분이 나올 때도 있어요. 준거주의라든지 공시주의. 우리가 나열해 놓은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을 공시주의. 준거주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그 안에 들어와야만이 할 수 있는 걸 준거주의라고 하는데요. 시험 문제에는 실제로 감독주의가 많이 나오니까 이 부분 중심으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준거주의는 회사의 설립, 해산, 전 과정을 계속적으로 감독하는 거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준거주의가 아니라 실질적 감독주의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보험 감독 방식에서는 실질적 감독주의가 대부분의 문제가 나오는데, 간혹 준거주의나 공시주의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설명하고 고르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한 번 정도는 같이 읽어보시고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41번 에센셜이었습니다. 42번입니다. 보험을 모집할 수 있는 자. 여러분들과 같은 사람들이겠죠. 보험을 모집할 수 있는 자, 여러분들처럼 설계사라든지 아니면 대리점이라든지 중개사라든지, 또는 여러분들 보험회사에 다니는 임직원 같은 경우에는 모집할 수 없는 사람들, 사내이사나 대표이사나 감사를 제외하고는 다 모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집할 수 있는 자, 틀린 거 고르는 문제니까, 홍보부서 직원은 우리 일반적인 직원이니까 당연히 모집할 수 있습니다. 예, 물론 이제 그런 기본적으로 조건들이 있어요. 몇 년 이상 근무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홍보부서 직원은 우리 사내이사, 대표이사, 감사가 아니니까 모집할 수 있다, 모집할 수 없다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보험 대리점은 보험회사를 위하여 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사람입니다. 대리하는 사람.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계약자를 위하는 게 아니라 보험회사를 위한다 기억하시고, 사회이사는 보험을 모집할 수 있는 자에서 제외된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회사 내에서 안 되는 사람, 대표이사, 사회이사, 감사, 요 부분에 대해서는 모집할 수 없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험설계사는 보험회사 등에 소속되어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사하고 설계사는 중개하는 사람이고, 대리점은 대리하는 사람이다. 체결을 대리하는 사람, 대리점, 체결을 중개하는 사람, 보험중개사나 설계사, 보험설계사니까 중개,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험대리점은 독립적으로 보험계약의 독립적 체결 중개, 어딥니까? 독립적 중개사. 그죠? 보험회사에 소속되어 있으면 설계사.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험중개사는 보험회사 혹은 대리점에 소속되어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한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중개사는 독립적으로. 예, 독립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틀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험설계사는 보험회사 등에 소속되어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자이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보험설계사는 체결을 대리하는 게 아니라 체결을 중개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집할 수 있는 자에는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그 다음에 보험회사 임직원이 있는데, 안 되는 사람의 경우에는 사내이사, 대표이사, 감사가 안 되었고요. 나머지는 다 된다라고 보셨으면 되겠고, 보험중개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게 아니라 별도로 독립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42번이었습니다. 43번입니다. 생명보험 설계사 여러분들 시험 보시고 나서 바로 여러분들이 등록하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합격하신 다음에 연수원에서 생명보험협회에서 주관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합격하고 그런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을 합쳐서, 합격과 교육을 우리가 이수한 것을 합쳐서, 교육 이수를 합쳐서, 요 두 개를 합쳐서 우리가 요것을 연수과정이라고 합니다.
그 정도만 상식적으로 기억하시고요. 다음 중 보험 설계사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거 고르는 문제입니다. 보험 설계사는 생명보험 설계사, 손해보험 설계사, 재산보험 설계사로 구분되겠죠. 보험 설계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어디다 등록합니까? 원래는 금융위원회인데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는데 금융위원회에서 다 할 수 없으니까 위탁을 생명보험협회에다 줬습니다. 그래서 금융감독원이 아니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된다. 답이 됐으니까 정답은 2번이고요. 등록 요건은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겠죠. 당연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집이라고 하는 것은 돈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엄격하게 모집 자격이 없는 사람이 모집을 하는 경우에 자격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엄하게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고 문제를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보험회사 등은 보험업법에 따라 소속 보험 설계사가 되고자 하는 자를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하는데 현재는 생명보험 금융위원회로부터 위탁을 받은 생명보험협회에 등록한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생명보험 설계사라는 직업에 대한 전문성과 진입장벽을 높이기 위해 우리 엄격하게 정의하는 게 아니죠. 엄격하게 우리가 정의되어 있는 게 아니라 직업에 대한 전문성, 진입장벽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보험이라고 하는 게 사회적인 책임이나 정가에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한 거지 전문성 높고 진입장벽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보험 설계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어디서 한다? 생명보험협회에서 이 업무를 위탁한다. 근데 우리가 보험중개사는 금융감독원에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경력 등록자는 생명보험 관계 업무에 우리가 생명보험 등록 그 요건에 보시면 1년, 3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리점인 경우에는 2년, 4년인데 우리가 생명보험 설계사인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1년 이상 종사, 3년 이내에 1년 이상만 종사하면 여러분들이 등록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등록이라고 하는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고 돈을 다루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엄격하게 그런 규정을 가지고 있는 거지 어떤 허들 때문에 진입장벽 때문에 우리가 운영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점 기억하시면서 43번 우리 에센셜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4번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보험 설계사가 되지 못하는 사람 이런 것도 우리가 보험업법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다 할 수 없죠.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돈을 다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가 안 되냐면 하여튼간 우리가 죄 짓고 있는 사람들은 안 됩니다. 그리고 이거와 관련해서 여러 차례 문제가 발생했던 사람들은 일정한 기간이 지난 다음에 그런 부분들을 허가해주고 있습니다. 자, 해당하지 않는 경우니까 이런 경우는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이 종료됐으니까 당연히 보험설계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파산 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복권이 돼야 됩니다. 파산된 다음에는 무조건 기간이 관계없습니다. 복권이 중요합니다. 복권이 안 됐으니까 당연히 설계사가 될 수 없습니다.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 당연히 우리가 설계사가 될 수 없죠. 그러니까 설계사가 되지 못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거니까 설계사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죄를 짓고 나서 유예기간이 종료된 자는 우리가 설계사로 등록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전에 모집과 관련해서 이제 보험료 유용 나쁜 거죠. 일반적으로는 보통은 2년이 지나면 우리가 어떤 죄를 짓고 2년이 지나면 설계사가 되는데 이 보험금을 유용했어요. 악용했어요. 나쁜 사람입니다. 아주 나쁜 죄이기 때문에 우리가 2년이 아닌 3년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요거만 기억합시다. 우리 3년을 적용하는 경우 보험금이나 보험료를 악용하는 경우 유용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3년이 지난 사람 3년이 지나고 나야 보험 설계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업무 정지 및 등록 취소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설계사가 될 수 있다? 당연히 없죠. 아까 2년 기본적으로 지나야 우리가 설계사가 될 수 있고 음주운전 관계없죠. 음주운전 물론 정말 안 좋은 짓이지요.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처벌받으실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음주운전에서 만약에 벌금형으로 여러분들이 과태료 같은 것만 내셨다라고 하면 음주 사고를 냈다 그래서 설계사가 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음주운전을 하면 안 되는 일이지만 설계사가 안 되는 건 아니다. 음주운전을 했다고 해서 설계사가 안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설계사가 되지 못하는 자는 결국은 법이 아직 법의 처벌이 있다라고 한다라면 법의 처벌에 아직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법의 처벌 중에 있을 경우에는 설계사가 되지 못하지만 그 기간이 지나면 설계사가 될 수 있고 2년 또는 3년이 지났을 경우에는 우리가 설계사가 될 수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문제를 푸시는데 아무 문제가 없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44번이었습니다.
네, 45번입니다. 교차 모집 제도인데요. 교차 모집 제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명보험회사에 속해 있는 사람이 다른 손해보험회사에 있는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명보험에서 다른 생명보험회사 상품이 아니라 생명보험회사에서 다른 손해보험회사의 상품 파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요. 대리점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원래는 일사전속인데 그죠? 일사전속제도가 운영되는데 교차 모집제도는 일사전속제도의 예외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그런 정도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틀린 거 고르는 문제니까요. 교차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 교차 모집 설계사 양측에 대한 금지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생명보험회사에 속한 보험 설계사가 재산보험을 영위하는 한 개의 대리점. 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재산보험 설계사 같은 경우는, 재산보험 상품 같은 경우는 우리가 겸업을 허용하고 있는데, 우리가 겸업이 허용되지 않은 손해보험 상품인 경우에 대해서 교차 모집에 해당하는 거지, 우리가 대리점 같이 재산보험 대리점이라고 하는 부분은 교차 모집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되겠고요. 교차 모집을 하려는 사람은 해당 협회에 등록해야 된다. 예, 그쵸. 우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협회에 등록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보험 설계사가 교차 모집을 위해 등록해야 하는 기관은 보험협회입니다. 우리 보험 설계사는 또는 보험 대리점은 반드시 등록하기 위해서는 어디에 등록합니까? 예, 금융위원회 위탁을 받은 생명보험협회에 등록한다.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생명보험, 손해보험, 전속 설계사의 교체 모집을 허용하는 것은 우리가 일사전속주의를 채택하는 게 아니라 일사전속주의의 예외를 채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교체 모집 등록이 2016년에 하나로 통합되었다? 네, 통합되지 않았습니다. 교차 모집 등록에 대해서는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별도로 운영하고 있고, 업무상 알게 된 특정 보험회사의 정보를 다른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행위는 교차 모집과 관련한 보험회사의 금지사항, 이거는 누가 하는 행위입니까? 설계사가 하는 행위니까 보험회사의 금지사항이 아니라 교차 모집 설계사의 금지사항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좀 말을 꼬았습니다. 요런 문제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입장에서 보면 요런 지문들은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요 부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게 문제를 푸는 요령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45번 교차 모집 제도에 대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6번입니다. 우리 설계사 등록과 말소. 여러분들이 이제 설계사가 되면 기본적으로 보험협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위원회에 위탁을 받은 생명보험협회에 등록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 설계사가 있고요, 모집인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회사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내용들을 등록해야 되는 우리 협회가 있습니다. 요 관계가 조금 있으니까 요 관계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만 하겠습니다. 설계사가 우리 어떤 회사에 속하여지는 것, 회사하고 계약을 맺는 것을 우리가 위촉이라고 하고요. 또 여러분들이 설계사가 회사에서 이렇게 설계사를 협회에다가 등록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를 등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거꾸로 우리가 기억하셔도 되겠죠. 거꾸로 하나 기억하셔야 되는 건 뭐겠습니까? 그러면 보험회사가 여러분들하고 관계를 끊는 것을 우리가 해촉이라고 합니다. 예, 관계를 끊는 거 해촉이라고 하고, 협회가 여러분들의 등록된 내용을 없애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말소라고 합니다. 자, 요 기억을 하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등록 업무는 반드시 보험회사를 통해서 가능하고요. 말소라고 하는 것은 회사를 통해서도 가능하고 여러분들이 직접 하실 수도 있다라는 거 같이 기억하시면서 문제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틀린 거 고르는 문제니까요. 등록은 신규 등록, 경력 등록 맞겠죠. 보험업법에 따라 설계사가 되고자 하는 위원회에 등록해야 된다. 아까 위원회에 위탁을 받은 생명보험협회니까 이것도 맞는 내용이 되겠죠. 보험 설계사 등록은 본인이 직접 협회에 신청하는 게 아니라 등록은 반드시 누구를 통해서 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예, 회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직접 할 수 없고 회사를 통해서 가능하다. 말소는 누가 가능하다? 여러분들도 가능하고 회사가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설계사 등록 절차는 여러분들처럼 이제 와서 교육 받으시고 시험 보시고, 그죠? 시험 합격하시고, 그 다음에 협회에 등록하고 신청하시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험회사하고의 위촉, 아까 보험회사하고의 계약 관계를 맺으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활동하실 수 있다. 요 부분이 이제 시험에 가로치기로도 나오고 여기와 똑같이 가로치기 방식으로도 나오는데요. 한번 잘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내가 처음에 되기 위해서 어떻게 되었나를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시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거다. 근데 지금 등록이나 이런 것들을 안 한 상태니까 지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들 보험회사 가셔서 일단 신인 도입됐다 그래서 교육 받으시고 그 다음에 시험 보러 오신 것까지잖아요. 그죠? 그럼 시험 보시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협회 이제 등록 신청을 보험회사가 하는데 그런
보험회사하고 여러분들이 일단은 위촉관계를 맺으시고 그 보험회사가 여러분들을 협회에다가 등록을 신청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설계사 시험 합격 및 등록 교육 이수 직접 보험협회 등록은 아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등록은 직접이 안 된다. 말소는 직접도 가능하고 보험회사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등록과 위촉은 보험협회에 모집종사로 등록하는 행위로, 자, 등록은 회사가 보험협회에다가 우리가 등록을 시키는 거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위촉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위촉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보험회사하고 계약을 맺는 거니까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보험설계사의 말소는 본인이 말소증명서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뭐가 있냐면은 여러분들하고 보험회사하고의 위촉이 됐던 것을 끊는 거, 해촉증명서만 있습니다. 그래서 해촉증명서를 발급받은 후에 직접 협회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말소증명서가 아니라 해촉증명서라고 하는 것을 발급받아서 여러분들이 직접 말소 같은 경우는 신청이 가능하다. 등록은 뭐를 통해서? 회사를 통해서. 말소는 여러분들도 할 수 있고 회사를 통해서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등록 말소에서는 꼭 기억하셔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6번이었습니다. 47번입니다. 보험중개사. 우리 이제 대표적인 모집자 중에 독립적으로 보험회사하고 별도로 독립적으로 우리 계약의 중개, 그죠? 체결을 중개하는 사람, 아까 대리하는 사람 아니라고 했습니다. 중개사는 중개사 이름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중개하는 사람이고, 보험중개사는 등록을 어디다 하냐면 협회가 아니라 금융감독원에 합니다. 금융감독원에 하고, 그 다음에 중개사가 되기 위해서는 돈을 다루기 때문에 일정한 예탁금을 맡겨야 되는데 그것도 금융감독원에 예탁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돈을 어디다 맡긴다고요? 중개사는 금융감독원. 그러니까 중개사 그러면 무조건 다, 중개사 그러면 여러분들이 금융감독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럼 대리점하고 우리가 이제 설계사 같은 경우는 협회에 등록한다 그랬어요. 그죠? 네, 예탁금을 맡기는 경우는 우리 대리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어디랑 계약을 하는 거냐면 보험회사하고 여러분들이 대리점 계약을 하는 거니까 예탁금도 어디다 맡기면 되겠습니까? 보험회사에다 맡기는 겁니다. 근데 중개사 같은 경우는 독립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걸 맡아줄 사람이 없습니다. 보험회사가 없기 때문에 그걸 어디다 맡긴다고요? 예, 금융감독원에 맡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중개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고르는 문제입니다. 보험업종에 따라 생명보험 중개사, 생산보험, 손해보험 중개사 이렇게 구분되겠죠. 중개사는 독립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한다고 했습니다. 독립적으로. 자산이 부채를 초과한다.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면 중개사가 될 수 있겠죠. 부채가 더 많으면 문제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는 거 이거 바뀌었습니다. 요거는 정말 말장난인데 이런 부분들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한 번만 풀어보시면 항상 똑같은 지문으로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시는데 어려움이 없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보험중개사의 등록기간, 영업보증금 어디다 맡긴다 그랬습니까? 독립적인 거니까 금융감독원에 맡긴다 말씀드렸고, 예탁 기관, 영업보증금의 한도는 개인인 경우에는 1억 원. 그 다음에 우리 보험회사, 여기 이제 대리점은 좀 다릅니다. 우리가 이제 대리점의 등록기간과 영업보증금 한도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개사는 영업보증금을 금융감독원에 맡기는데, 대리점 같은 경우는 우리, 영업보증금, 등록기관은 마찬가지로 설계사와 마찬가지로 협회에 등록을 하고요. 보증금, 영업보증금은 개인인 경우에 1억, 법인인 경우에 3억 원 한도로 맡기게 되어 있고요. 예탁기관은 보험 대리점 같은 경우는 보험회사하고 계약을 맺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보험회사에다 낸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험설계사나 개인보험대리점은 보험중개사 겸업이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보험중개사는 별도로 하는 겁니다. 보험중개사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보험협회에 등록 신청한다. 보험중개사는 전부 다 어디하고 관련이 있다 그랬습니까? 금융감독원. 보험중개사는 특정 보험회사에 소속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별도로 독립적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보험중개사 소속 설계사. 보험중개사에는 소속 설계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보험설계사가 아니라 보험중개사에 소속되어 있는 겁니다. 보험중개사는 별도의 독립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보험중개사라고 하는 걸 기억할 때 여러분들이 키워드는 독립적인 거, 금융감독원 이렇게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서 문제를 바라보시면 충분히 문제를 푸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47번 에센셜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8번입니다. 대리점 중에 우리가 대리점을 전체로 살펴보지 않고요. 특히 시험에 자주 나오는 금융기관 보험 대리점, 우리가 일명 방카슈랑스라고 합니다. 뱅크하고 인슈어런스가 합쳐진 말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합쳐서 얘기하면 뭐겠습니까? 은행이나 증권회사나 또는 카드사나 이런 데서 보험을 판매하는 경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가서 보시면, 은행 가서 보시면 보험 상품들을 많이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은행에서는 보험을 팔 때 이런 금융기관 보험 대리점은 밖에 나가서 판매는 못 합니다. 금융기관 보험 대리점 안에서 일정의 자격을 받은 사람들 단 2명, 지점 내 2명만이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틀린 거 고르는 문제인데요. 보험회사의 대리점 자격으로 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은행 등의 그런 금융기관을 말한다. 정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 보험 대리점은 은행과 보험을 합성한 용어다. 방카슈랑스다. 자, 대신에 우리가 보험회사하고의 경쟁을 막기 위해서, 보험회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기 위해서 상품은 저축성 보험 상품만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장성 보험인 종신보험은 판매할 수 없다.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융기관 보험 대리점에서는 보장성 보험을 판매할 수 없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금융기관 보험 대리점 몇 명까지 가능하다고요? 지점당, 점포당 2명까지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기관은 전화, 우편, 컴퓨터 통신 등의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은행법이 아니라 통신에 의해서, 통신수단을 이용해서 보험 모집이 가능한 경우는 여신법에 따라서 카드사가 가능해요. 그래서 이 내용은 좀 어려운데 하여튼 은행법에 따라서 통신 모집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금융기관 보험 대리점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모집 행위가 가능합니다. 예,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보험 모집도 가능하다. 금융기관 보험 대리점은 자체적으로 보험 상품을 개발해서 판매할 수 없다. 조금 전에 보장성 상품이나 자체 개발 상품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보험회사, 여러분들이 소속되어 있는 보험회사와 경쟁을 하는데, 보험회사가 보험 판매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회사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일부 허용하면서 그런 모든 혜택을 주면 누가 불리합니까? 보험회사가 불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허용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해하시면서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48번 에센셜이었습니다. 49번 에센셜입니다. 우리 보험업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금지 행위들이 있죠. 모집, 자격이 없을 경우에 또는 모집하는데 어떤 위반 행위 같은 것들이 있을 텐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특별 이익 제공 금지에 대해서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 이익이라고 하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보험을 가입시키면서 뭔가 사은품 같은 걸 주는데 그 금액이 일정한 금액을 넘어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게 특별 이익에 해당해서 여러분들은 처벌을 받게 되는 거죠. 특별 이익을 줘가면서 보험을 가입하시면 경쟁이 치열해지고 더러워지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누가 가입할 때 누구는 뭐 주는데요, 누구는 뭐 보험료 대신 내주던데요, 이런 거 다 금지되는 행위인데 그런 부분들이 일부 계속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영업이 좀 힘들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악용되는 부분들이죠. 실제로는 다 금지 행위에 되겠습니다. 특별히 금지는 공식이 있습니다. 공식 하나만 외우시면 여러분들이 쉽겠는데요. 여러분들이 그 보험료, 1년 보험료의 10%, 그 다음에 3만원 또는입니다. 1년 보험료의 10% 또는 3만원 중에 적은 금액을 초과할 경우에 여러분들은 특별이익 제공을 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보시면 해당하는 거 고르는 문제인데 1번 같은 거 보시면은 우리 뭡니까? 16,000원짜리니까 우리가 1년치 보험료를 내면 얼마입니까? 16만원에다가 32,000원을 더하니까 192,000원 정도를 연으로 내는데 10%니까 19,200원이잖아요. 그러니까 19,200원을 초과하거나 아니면 3만원을 초과하는 거. 3만원을 초과하지는 않았지만 19,200원을 초과했으니까 이 부분은 뭐가 해당하는 거예요? 특별이익에 해당된다라는 부분이고, 2번, 3번을 계산해 보시면 아마 10%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계약자에게 감사의 표시로 5만원의 금품을 제공하는 것은, 아까 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5만원이라고 하는 금액은 무조건 특별이익 제공이 되는 거죠. 왜? 3만원 또는 10%, 연납 보험료의 10%를 초과, 그 둘 중에 적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니까 5만원의 금품을 제공하는 것은 당연히 특별이익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처벌 대상이 되는 금품은 보험계약 체결 시부터 최초 1년간 납입하는 보험료의 10%와 뭐라고 했습니까? 3만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이다. 10%와 3만원 중에 적은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우리가 초과했을 때, 금품을 제공했을 때 특별이익 제공에 해당해서 특별이익 제공 금지 위반이 된다라는 부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49번이었습니다.
50번입니다. 보험업법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특별이익 제공도 있지만 보험 안내 자료라는 게 있습니다. 보험 안내 자료의 정의는 뭡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보험을 판매하기 위해서 계약자에게 가서 여러분들이 뭔가 보험에 관련된 자료를 주는 거, 그런 자료의 일련의 모든 자료들을 우리가 보험 안내 자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 안내 자료는 반드시 사용하실 때 보험회사의 승인을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소속되어 있는 보험회사, 여러분들이 만들 수는 있는데 만들었다면 반드시 보험회사의 승인을 받아서 관리번호를 부여받은 그런 자료를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해당하지 않는 겁니다. 필수 기재사항, 우리 안내 자료의 필수 기재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거. 자, 여기 보험 안내자료 우리가 주면서 이렇게 되면은 분쟁의 해결에 대한 관한 사항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험금 지급 제한 요건에 대한 사항이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시를 해줘야 되겠죠. 그죠? 그래야 설명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장래 이익 배당이나 잉여금 분배에 대한 사항 있잖아요. 우리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장래 이익 배당이나 잉여금이나 이런 부분들은 쉽게 얘기해서는 확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정되지 않은 사항을 우리가 안내자료에 넣어서 보험 판매를 하는 것은 금지 행위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래 이익 배당 또는 잉여금 분배에 대한 예상에 대한 사항은 금지인데 우리가 연금보험에 대해서 직전 5개년도 실적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시가 가능하다. 별도로 예외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연금보험의 경우는 우리가 배당에 대한 그런 예시를 할 수 있는데 실적을 근거로 장래에 계약자 배당을 예시할 수 있는데 반드시 5개년도 실적에 근거한 평균 자료에 의해서 만들어진 배당에 의해서 배당에 대해서는 게시할 수 있다. 시험 문제에는 연금보험도 물어보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게시할 수 있는 거 연금보험. 그 다음에 직전 5개년도의 실적이다. 5개년도 쉬운. 오히려 문제는 쉽게 나올 수 있습니다. 5개년도를 3개년도 이렇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고객에게 제공하는 보험 안내 자료는 사실에 근거한 경우에는 모집인이 직접 작성할 수는 있지만 반드시 보험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보험 안내 자료는 보험 설계사 임의로 기재하여 사용할 수 당연히 없습니다. 승인을 받아서 관리번호를 받은 공식적인 자료만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보험 안내 자료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내용만 중심으로 보시면 되겠습니까? 네, 이 내용은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여러분들이 못 만든다는 게 아니에요. 만들 수는 있지만 반드시 회사의 승인을 받아서 관리번호를 받아서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다. 라고 하는 부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50번 에센셜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